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344페이지 보시면요. 3번에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있죠? 예,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또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먼저 1번 보니까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그래서요.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실지 양도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영수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양가로 2번은 지금 시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2번에 취득 당시 필요경비에 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이제 기타 필요경비가 되는데,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매입한 가격. 예전에 내가 2억 5천에 샀다? 그럼 산 가격, 매입한 가격. 거기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하는 조세나 공과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이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 이것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등등 이런 걸 얘기합니다.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지면서 들어가는 수선비나 개량 비용 등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자, 우리가 소개비 같은 것은, 중개 수수료 같은 것은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자,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개비, 취득 가격에 들어가고, 또 이번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 비용이요. 이번에 양도 비용으로 소개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소개비는 취득 가액과 양도 비용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이고,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 344페이지 2번에 취득 당시 필요경비 봅니다. 양가로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요. 실지 취득한 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에 실제 소요된 가액으로서 밑줄입니다. 매입원가, 매입가액이요. 또는 건설가액은 내가 그 건물을 건축했다. 자, 건축했을 때는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가액. 또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취득 관련한 세금, 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중개보수, 건설자금 이자 등 기타 일체 취득 부대비용 획획을 말하며, 자, 쭉 밑줄이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내가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다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다만 주의해야 될 것에서 고가 매입이요. 어떤 거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추가해 취득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건데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의 시가가 소위 1억 원이에요.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대가가 만약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을이 이제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제3자에게 파는데 만약에 3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을은 신고할 때 양도 가격은 실지 양도한 가격 3억 원, 취득 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격 1억 5천.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 5천.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겠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신고할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한번 보세요. 알고 봤더니 원래 이렇게 할 건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있잖아요. 얘가 동생이에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에, 자, 보세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에 만약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만약에 취득을 했다. 고가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면 관할 세무상은, 자, 관할 세무상은 보세요. 마음 착한 그 형님이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실제로 5천을 더 얹어주고 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다 세금 포탈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동생 1억짜리 부동산을 실제로 5천에 얹어서 사주고 이러면 자 이런 법이 나왔을 리가 없고요. 자 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자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얹어서 샀으리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사람 그렇게 실제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관할세무서에서는 보세요. 시가 특수관계자는 시가보다 높게 고가를 취득하게 되면 따져봐요. 무조건은 아니고 시가보다 높게 샀다고 무조건은 아니고 나중에 배우는 건데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시가의 5% 이상 1억에 5%면 500만 원인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관할 세무장이 다시 계산해요. 양도 가격은 3억 원, 취득 가격은 이럴 때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니까 1억 원이요. 양도채액은 2억 원 이렇게 다시 계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당 행위로 계산된 이 시가 초과액이요. 요거 사례 같으면 5천만 원은 의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 행위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 행위로 계산된 시가 초과액은 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현재가 차린 차금 또는 감가상각비인데 현재가 차린 차금 자 원칙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밑줄이고요.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그러면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요. 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10년 후에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요. 그러면 지금 10억 원이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1 플러스 R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학개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R에 N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 2천만 원이 됐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10억인데 10년 후에도 10억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차금이 얼마냐? 2천만 원이잖아요. 결국은 자 2천만 원이요. 요 미래가치 2천만 원 요것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요 차금,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고 하는데 요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이요. 결국은 을이 이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취득가액에 현재가 차린 차금은 어떻게 하냐? 포함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밑줄이고요. 근데 345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 있잖아요. 현재가 찬 차금의 상가액이라는 것 및 감가상각비를 가견도에 쭉 밑줄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이라든가 같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원가에서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밑줄 쫙입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놓냐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여러분 보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자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자 감가상각비든 또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이라는 것이든 좀 이따 나오지만 소송 화해 비용이든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취득가에서 공제 뺍니다, 여러분들.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떤 곳에 옛날에 제가 항상 이 부분 강의할 때 생각나는 수강생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어느 곳에서 강의할 때 수강생 빽 있는 속에서 어떤 30대 주부 수강생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하는데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있죠.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하면서 하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말이 너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소송 화해 비용이든 좀 이따 나오는 소송 화해 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든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동그라미 3번 소송 화해 비용 봅니다. 취득
관한 쟁승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이요. 자,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 화해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근데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소송 화해 비용을 보유할 때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소송 화해 비용 뒷동네 얘기도 그 옆에다가 이중공제 방지원칙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자액 상당에 관련한 내용 보겠습니다. 기억번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거래 당사자 간에 요 기억번도 체크고 니은번도 체크인데 일단 기억번 체크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우리 대금을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균등 매달 균등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갚아나가자. 대신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4%로 하자. 그때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이런 이자는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 상당액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밑줄입니다. 계속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것들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 그 옆에다가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있잖아요.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이런 것들도 취득가액에 필요경비에 이런 것들도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거요. 제가 어떤 수강생 때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유 현금 부자들 하여튼 뭐 10억이든 뭐 5억이든 그냥 현금 있는 거로 그냥 집 탁탁 샀죠? 아유 저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자, 왜 대답 안 해요? 어떤 수강생은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떡하네. 자, 대출금이자 이런 거. 자, 주택구입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고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시마에서 양도소 금액의 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이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볼 거고요. 넘어가고 양가로 2번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중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다시 이쪽에 한번 와서 보시면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이 자본적 지출액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죠. 자, 보니까 346페이지 자본적 지출액. 자, 자본적 지출액이란 뭐냐? 동그라미 1번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수선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다 체크하시면서 이거 뭐 달달달은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이해하면서 눈에 익히도 해야죠.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소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러니까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취득하고 나서요. 아까 취득가액의 소송 화해비용은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취득하면서 그러면 그건 취득가액인데 이건 취득하고 나서 있잖아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야,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근데 걔랑 나 사이에 있잖아. 애초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야. 빨리 내놔. 이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을 말합니다. 다시요. 동그라미 2번.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수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 다음에 3번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계량 이용에 편의 지출한 비용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걸 말합니다. 번호 체크하면서 하나씩 눈에 익히도 있고 3번 밑줄이고 4번입니다. 토지 이용에 편의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내
토지에 큰 바위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토지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당해 토지에 도로를 건설한 경우에 도로 건설 비용, 제가 국가나 자치에 기부 찬합하려고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런 도로 건설 비용, 그 도로를 또 국가 자체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에 그 도로로 된 토지 가액 자체 이런 것들이요. 또 5번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이런 것도 다 내 토지 편의를 위해서 사방사업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쭉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업구역 내 토지 수요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등의 사업비용과 밑줄 수익자 부담금, 사업비용과 개발부담금, 개발 이익 환수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밑줄,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밑줄이요.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밑줄이요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범죄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 쭉 밑줄입니다. 내 토지가 수용을 당했는데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도 포함하고요.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쭉 밑줄입니다. 포함하고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에 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이해하면서 익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도 직접 비용이요. 양도 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직접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직접 지출한 미술입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산 미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매입하면 다 만기 전에 바로 팝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바로 팔아요.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 거 아니에요. 속증 와리깡 비용, 매각자손 발생하죠.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채권 매각자손을 필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줄,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기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자손을 한도로 한다. 28회 때 나왔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악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에 그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체크하시고 3번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4번 양도세 신고 대리비용,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이런 신고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핵심 정리에 보시면 여러분 핵심 정리에 별 표시하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쭉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거기 포함되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 포함되지 않는 것에 몇 가지를 또 찝어 드릴게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에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빼서 구하는데요. 먼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또 공제하면 이중공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은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이나 감가상각비나 소송 화해비용 등 포함하지 않고요.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붙게 되는 연체이자 지연이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액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여기 보세요.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적 지출액.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요거는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능률 유지 비용.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이 수익적 지출액은 결론적으로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수익적 출액이냐 그러면 도장 비용이요.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도장 파는 비용이 아니라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뭐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뭐 등등, 도배장판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도장 비용이요.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니, 도장 비용은요,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비용 아닌가요? 왜요? 아니, 처음에 건물이요, 후줄근 했다가요, 페인트를 싹, 내외벽 싹 칠하면 건물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쌈박하게 보이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비용 아닌가요? 아니, 좀 더 가격을 좋게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어요, 지저분했어요? 깨끗했잖아요.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칠하는 비용은 이게 유지 비용이지, 이게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에 여러분이 청운의 꿈을 안고 건물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줄줄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지, 여러분들. 샜으면 난리 나는 거지. 자, 그랬는데 안 새는데 나중에 오래돼서 배관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물이 누수가 됩니다. 그러면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도배장판 처음에 멀쩡했잖아요.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또 전구 교체 비용. 처음에 여러분이 청운의 꿈을 안고 상가나 아파트 분양받아서 스위치를 탁 눌렀더니 불이 쫙 들어왔어요. 깜빡깜빡했어요. 처음부터 깜빡깜빡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쫙 들어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깜빡깜빡하니까 전구 교체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유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적 출액이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수익적 출액은 자본적 출액은 좋아지고 나아짐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수익적 출액은 현상 유지, 능률 유지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예전 시험에 한 2번 나왔었습니다.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같은 것은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자,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은 좋아지고 나아지는 비용이니까 포함하는데,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은 옛날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택지 초과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택지를 법에서 정해진 상한보다 더 초과해서 보유하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담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나서 지금은 없어졌고요. 자, 이런 것들은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처럼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는 거지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 다 체크입니다.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 또 상속세나 증여세, 옛날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나중에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옛날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 그 자산 갖고 있다 이때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옛날에 그 자산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체크하시고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다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 요약집이나 합격 노트 등을 통해서 비교도의세법 특강집을 통해서 또는 제 요약집을 통해서 나중에 또 좀 볼게요. 말로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지적재주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럴 때 이제 관련한 얘기인데요. 나중에 자, 측량을 다시 하는 바람에 면적이 증가할 때 지급하는 조정금 같은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 개정 내용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고요. 348페이지 필수예제 문제 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취득가액. 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포함하죠. 용도 변경에 지출한 비용,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간 비용이죠. 자본적 지출액,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간 비용이죠. 양도 직접 비용 포함하죠.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기출 체크 보시니까 여러분요, 소득세법상 고소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28회 때 문제인데 1번 한번 볼게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엔
자, 지급기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자,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죠? 다만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받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란 이자 이런 거 포함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하는 경우로서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중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비 인정한다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이건 세모표인데 자 우리가 자 아까 안 나왔지만 나중에 또 제 요약집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라든가 세금계산서나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것을 수치 보관해야 됩니다. 그걸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적격증빙만 인정했는데 지금은 금융거래 자료요,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빙 서류에 의해서 그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등이 입증이 되면 그러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등을 수치 보관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금융거래 자 금융거래 증빙 서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 증명 서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갖춰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증명서류를 또 등간에 여기서는 좀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 표현이 만약에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계좌이체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치 보관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2번은 요 세모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모표로.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득세법 중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심화계산 배울 건데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자, 요거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도 요 감가상각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령에 나오는 내용이 나중에 배워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조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가 발생한 채권 매각 자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는데 아까 봤었습니다. 이게 금융기관 이외적에 양도할 때는 이 채권 매각 자손은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악용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4번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족으로 매입한 채권을 이거 그 얘기고 5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취득세 같은 애들은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것은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본서 앞부분 보면서 이렇게 대충 봤던 것들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취득 양도비용인지 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한번 또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된 것을 또 한꺼번에 볼 수 있을 것이고요. 349페이지 3번 추계 과세 방법에 의한 양도채 계산. 이게 어떤 건지는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고 이건 취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의해서 양도채 계산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데 만약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어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추계해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추계해서 정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우리가 매감한 또는 매감한기를 적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매매사례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다시 어떤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고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이런 것들로 정할 때는 매감한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냐 그러면 먼저 나중에 자세한 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요.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 적용해요.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어요. 그래서 0.3% 이렇게 불이익이 있어가지고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부동산은 0.3%만 인정해요.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7%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1% 공제율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가가 1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3%니까 300만 원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해서 기타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3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이 2억이었다. 취득가액 불명해서 매매 사례가액이 2억이고 기타 필요경비는 300만 원이니까 2억 300만 원을 필요경비로 하고,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한 가액이 3억이었다. 3억에서 2억 300만 원 빼서 양도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자세히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이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한다는 거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울 거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저는 보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는 한번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351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51페이지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2011년 취득 후 등기된 토지를 2020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고요. 1번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불명하다. 취득가액은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그런 거죠. 매감 환기해야 되는데 여기 매매사례 매환감기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적용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352페이지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 자본적지 취득은 필요경비 포함한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니까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4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했다. 매감하는 게 이런 걸 적용할 때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 즉 취득 당시 시가표에다가 기준시가에다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 토지 건물은 3%를 적용하고요.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그죠? 토지의 경우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한다, 추계성한다. 그러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 공시가에 3%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정답이었고요. 기준시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30회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지금 실거래가가 가세하기 때문에 예전에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채 계산하는 게 원칙인 시절에는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세한 내용을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온 적이 없었었는데 여기에 30회 시험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355페이지 양도소득 금액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갑, 필, 차 양도채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채 계산하면 우리가 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금액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여러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게 장기보유특별공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355페이지에 계산식을 보니까 가필 차장소입니다. 계산 구조 항상 잊지 마시고요. 1번 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취지가 쭉 나와요. 공제 취지는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이거 공제 취지는 바꿔서 시험에 바꿔서는 안 나오니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취지는 시험에서 바꿔서는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보유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 실현시키는 조세,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단기 보유할 때보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잖아요. 이런 것을 결집효과라고 그래요. 이런 걸 결집효과라고 하고,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는 거. 그러다 보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사용 수익에 대한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져서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겠죠? 이런 것을 동결효과라고 그래요. 양도를 기피하는 효과. 그리고 명목소득만 대타시 커져요. 명목소득만 대타시 커집니다. 자, 그 명목소득을 제거하고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명목소득만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 20 몇 년 전에, 한 25년 전에 브라보코인 가격이 얼마였냐고 제가 물어보면, 전 생각이 안 나지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답이 중구난방인데 통솔적견해가 한 150원 정도 했대요. 지금 브라보코인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그것도 중구난방인데 한 1,500원 한다는 게, 권장 소비자가가 1,50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어제 지난 주말에 500원 주고 샀는데 하면서 세일하니까 그렇게 샀나 본데, 어떻게간에 권장 소비자가는 1,500원이랍니다. 그럼 한 그 10배 뛴 건가요, 물가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50원 하던 게 1,500원 됐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25년 전에 평당 10만 원 가격대에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지금 평당 20만 원 가격대에 그 토지를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배로 남았으니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물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지 뭐. 그래서 이런 명목소득만 커지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공제 취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제 대상.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장특공제 대상이 어떤 게 공제 대상인지 여기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공제 대상 토지 건물, 장특공제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이 건물에는 당연히 주택도 포함입니다. 자, 토지 건물 및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자,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요. 밑줄 쫙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봅니다. 만약에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자,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자,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다 때려부시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입주권 자체를 갖고 있다 팔 때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조합원 입주권 왜 장특공제 대상으로 몇 년 전에 추가한 건데, 왜 추가했냐면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한 건데, 뭐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사실은요, 이 때려부신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이거 옛날에
이번에 파는 가격, 옛날에 취득한 가격, 그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즉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를 갖고 있다 팔 때 그것이 대상이 아니라 관리처분 개인가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 공제율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죠. 자,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그리고 그 자산의 보유기한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자산을 말한다 밑줄이요. 장특공제는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 3년 보유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고, 또 토지 건물로서 3년 미만 보유하거나 반드시 등기가 됐어야지 등기되지 않은 토지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다 지금 체크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여러분, 조정상 지역 내에서.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것, 요번에 12월 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자인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양도세 나중에 나오지만 이따가 나오지만 중과세율도 배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0년 이상 보여야 돼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됩니다. 그래서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올해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어떻든 간에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한에 3년 이상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다가 일반적으로는 보유연수의 2%씩 공제를 정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양도차익이 6%, 그 다음에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 4, 8,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이면 30%까지 최대 공제를 해 주거든요. 근데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좀 밑입니다.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한 주택이 2년 거주했어야 돼. 이제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2년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보유연수의 8%씩 공제를 적용해요. 그래가지고 8%씩 적용해가지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 3, 24, 10년 이상이면 15년이든 뭐든 10년 이상이면 요거 80%까지 확대 적용을 해줍니다. 이때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요거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고가주택 같은 애들 대표적으로 이제 80% 공제, 우리가 80% 공제 받으려면, 그러니까 24에서 80% 확대 적용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한다는 게 올해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일단 눈으로 한번 쭉 보면서 오늘은 가시고요.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립니다. 356페이지 보시니까 그 표를 보세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에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2년만 보유해도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예요. 근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3년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아니, 3년을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비과세가 아니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가주택 같은 그런 애들이요. 등등.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가주택이에요.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자, 올해 2020년 개정세법. 자,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습니다. 자,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해서요.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 똑같습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요.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실지 파는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 같은 것은 1세대 1주택이어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어떤 거냐? 고가 주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장특공제를 왕창 해줘요. 보유연세 8%씩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주택 하나 갖고 있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 목적도 없는데, 자, 그 집을 주구장창 갖고 있다 이번에 파는데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했다고, 고가주택이라고 비과세도 안 해주잖아요. 자,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주기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은 왕창 해줍니다.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5, 4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0년 이상이면 12년이든 15년이든 무조건 80% 공제해줍니다. 근데 자,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1세대 2주택이라든가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 등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1세대 2주택이나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 같은 것들은 보유연세 2%씩 공제를 정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면 20%, 13년 이상 14년 미만이면 26%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이면 30%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해 줍니다. 보유연수 2% 적용해서 6에서 30%까지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내용,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제 배제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특공제에 의하지 않는다. 꼭 중요하게 알아두셔야죠. 네, 별 표시하시고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 자산은 배제됩니다. 장특공제상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죠. 미등기 양도는 배제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지 3년 미만 보유한 자산 배제됩니다. 밑줄이요. 국외 소지 자산을 배제합니다.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적용하지 국외 자산은 배제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배제합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조정 대상 지역 이외 지역의 다주택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만 배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장특공제 대상 그러면 국내 소지하는, 국외자산 안 돼요.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미등기양도만 배제돼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3년 미만 보유한 배제돼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다. 그 외 자산 안 되고.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대상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배제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거기 그런 것들. 물론 이제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도 나중에 또 강조 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357페이지 기출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장특공제 적용됩니다. 3번 1세대 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에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여러분, 원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특공제를 왕창 해줍니다. 80%까지요. 24에 80%. 근데 다만 여기서는 왜 틀렸어요? 왜 공제 못 받아요? 항상 장특공제 몇 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는데 2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배제됩니다. 4번 장특공제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시험에서는 장기 보유별 공제액은 여기 보세요. 장기 보유 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려요.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장득 공제,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양도 차익 계산했더니 1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 차익 계산했더니 장기 보유 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인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인데 5년 6개월 보유했어요. 그러면 보유연수 2% 중에서 5년 6개월이니까 2, 5, 10 양도 차익의 10%입니다. 그러면 1억에 10%니까 1,000만 원이 장기 보유 공제액이고 양도 소득 금액은요. 양도 소득 금액은 자, 가필 차, 장, 소니까 1억에서 양도차익 1억에서 장독공제 1,000만 원 빼니까 9천만 원이 양도 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 하면 과세비중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독공제는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곱한 금액인데 시험에서는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공제 대상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장독공제 대상은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걸 꼭 주의합니다. 국내 소유자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조합원부터 추가한 것은 제외하고 그런 거지. 국외자산 안 돼요. 미등기 양도는 배제돼요.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은 장독공제 대상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도 조합으로부터 추가한 것은 제외돼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배제되고요. 장독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나 1세대 2주택 등은 이것은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6%부터 30%까지 공제해주고 자,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83, 24. 자, 15년 이상일 때 80%, 10년 이상일 때에는 10년이든 12년이든 10년 이상이면 얘는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이 정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양도수 금액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필, 차장, 소 양도수 금액 구했어요. 기본공제 공제에서 양도수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여러분 357페이지 양도수 금액 계산 가필, 차장, 소 기과입니다. 그럴 때 기본공제 적용 대상 봅니다. 1번에 양도소 기본공제는 장기 보유통제와 다르게 고기 한번 드시고 기본공제 또 보기 전에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 조금만 기본공제까지 보고 좀 쉴게요. 목 운동도 다시 한번 하시고 자, 기지개도 켜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프리스타일로 몸 좀 계신 곳에서 풀으시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봅니다. 하여튼 장특공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본공제랑 묶어서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독립하게 나오기보다는 장특공제랑 묶어서 나오거나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먼저 1.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양도수 기본공제는 장기 보유통제와 다르게 저기 밑줄입니다. 과세 대상이나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에 적용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쫙 밑줄이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도수 기본공제는 절 보세요. 절 보셔야 돼 모니터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여러분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국외자산도 돼요. 장독공제와 달리 국외자산도 되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하나지 않고 모든 양도세 대상 자산 다 되고요. 보유기간도 관계없어요. 장독공제를 3년 이상 보유되잖아요. 얘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얘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를 배제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기본공제는 다시 뭐만 배제하면요? 뭐 빼놓으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기본공제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양가로 1번 양도수기는 거주에 대해서 다음에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수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공제하는 밑줄 쫙입니다. 자, 그때 여기서 소득별로 공제한다고 그랬더니 이 소득은 어떤 소득이냐면 절 보세요. 이때 소득은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니까 양도소득 금액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데 시험에서는 양도자산별로 공제한다 X입니다. 양도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양도자산별로 공제한다 X예요. 양도자산별이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별로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1년에 250만 원을요.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박스에 보니까 통과하면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넘어갑니다. 358페이지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입니다. 다시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이요. 소득별로 각각 구별해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양가로 2번 봅니다. 358페이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데는 그 감면, 밑줄입니다. 계속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 얘기 또 우리 교재에 조금 더 없는 얘기지만 제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갑이라는 사람이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건물 양도 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이요.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기본공제 받았으니까 250만 원만 기본공제 받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전부 합쳐서 1년에 250이니까. 또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또 이번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일 때? 여러분요. 자, 가필차당 소기과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나왔어요. 기본공제 250이에요. 그럼 과세표준은 마이너스 50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얼마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자, 200만 원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만 원만 기본공제 받으니까 이렇게 200만 원만. 그러면 자, 1년에 250인데 못 받으면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냐?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소멸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만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마지막으로 또 봅니다. 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400만 원 나왔고요. 또 이때 이제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고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골프용권 양도했어요. 골프용권을.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여기 볼까요?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얼마? 250만 원. 네,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주식 양도 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쳐서 250. 주식에서 소득금액 구별해서 250이니까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는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만. 자, 골프용권 양도 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1년에 250인데 여기서 이미 기본공제 받았으니까 건물에서 골프용권에서는 기본공제 못 받으니까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순환에는 제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전부 다 양도했을 때 얘기도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본공제 받고요. 여러분 교재 핵심 정리 기본공제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기본공제 아까 조정대상 내 1세대 유택 이상 다주택자 장독공제 배제되는데 기본공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출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장독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이요. 단서를 보니까 단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한 경우임 그랬는데 요때 요거 24회 때 이게 모두 정답 처리됐었는데 1번에 보니까 보유기간이
이 단서를 바꿔야 돼요.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이란 말을 지우고 이 단서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모두정 잡처리 돼요. 그래서 국내 소재 부동산을 지우고요. 국내 소재 양도자산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요해 24회 시험 때 요해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상으로 추가되고 요 문제가 나온 건데 요거 자 국내 소재 단서에서 거주의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한 경우이면 이걸 갖다 국내 소재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도자산으로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자산으로 고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한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하고에 한정하여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조합원 입주권도 장특공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한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이 빠져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요해 모정답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단서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놓는 바람에 모정답 처리됐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조합원 국내 소재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이렇게 해놓고 조합원 입주권 포함으로 하셔가지고 조합원 입주권 이 생략 여기 빠졌으니까 1번 틀린 겁니다. 토지 건물이 한정하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 지문들 다 맞습니다. 5번 지문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거는 심화 과정에서 자,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그래서 고가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 금액 계산. 올해 이제 2020년 개정세법에 조합원 입주권이 이제 이게 포함된 건데요. 여기에 취지만 알고 좀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한 주택이죠. 기준시가가 아니라 1세 1주택 비과세권 갖췄어도 배제하고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고가의 주택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해서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요. 요것도 이제 올해 개정이 돼서 얘도 고가주택 계산과 똑같습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 계산과 똑같이 계산하는데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어요.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보세요.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를 합니다. 고가주택은 자 근데 다만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입니다. 양도세는 과세가 되는데, 다만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9억까지 비과세된 걸 빼기 위해서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그 안분 계산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과세입니다. 또 시험에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틀립니다. 전액 과세는 아니고 9억까지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과세인데 다만 9억 원까지 비과세, 9억 초과액을 과세해요. 그래서 이제 안분 계산하는 건데 이걸 이제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이미 몇 번 나왔고요. 계산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 처럼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양도차익을 구한다는 거 이런 취지만 알고 가시고요. 360페이지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 금액 계산 이게 30회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나왔었고요. 좀 긴 내용이지만 또 그다음에 361페이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 이런 것들 또 부당행위 계산 부임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쭉 다 배워요. 계산 문제. 양도세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쭉 어려운 거예요. 이 계산 부분들이 나중에 다 배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심화 과정에서 오늘은 저희 기본 과정에서는 넘어가고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66페이지 제4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구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할 때 양도세 세율에 관한 거, 또 계산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겠죠.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잠깐 쉬겠습니다.